자, 고전 산문 영역이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잘 안 읽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고전 산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저번에 이제 제가 올려놓았던 영상 이어서 하면 인물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자, 인물 관계도. 인물 관계를 꼭 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고전 산문은요, 유교적 가치관을 여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충, 효, 신, 인의예지, 충효신 이런 가치관이거든. 인의예지, 충효신. 결국 또 선악이 또 구분이 돼. 그럼 인물관계도 잡을 때 뭐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어. 가정소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착한 놈의 편, 나쁜 놈의 편 이렇게 나눠서 알아봐도 된다라는 거 적어주고. 또 하나 어려운 거.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다양하게 부르지. 다양한 호칭으로 불러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기준을 잡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칭이 달라지는데, 내가 뭐 형주야라고 부르면 이름 부르는 거지. 근데 학생이라고 부르면은 신분을 부르는 거고, 또 집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때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면서, 그리고 고전 산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런 호칭들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우리 사시남정기를 같이 읽을 건데요. 이 사시남정기가 뒤쪽으로 조금만 쭉 넘겨보시면은, 맨 뒤로 가시면은, 자,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어요. 사시남정기. 혹시 공부되신 분 사시남정기 공부하신 분, 이게 뒤쪽에 실려 있어요. 뒤쪽에. 그런데 아마 그 앞쪽에 뭐 고전 3번 1, 2, 3, 4, 5, 6, 7, 8, 9, 10 거기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르 복합에 실려 있어갖고 아마 공부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수능 특강에 맨 앞에 있는 사시남정기가 있고, 지금 여기 수능 특강에 사시남정기가 있어요. 그렇게 두 편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시남정기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혹시 알아? 이번에 9월 모의고사 혹은 수능 때 사시남정기가 나올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리했던 인물 관계도가 생각이 나면서 좀 더 빨리빨리 읽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효과를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수능 특강의 사시남정기를 같이 읽읍시다. 알겠죠? 수능 특강의 사시남정기. 뒤쪽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수능 특강의 사시남정기를 같이 읽을게요. 자, 근데 그 전에 혹시 요 가라고 하는 이 작품 어디서 본 작품 같지 않니? 많이 공부한 거 아니야?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일 쫓긴 까투리 안과. 이거 혹시 공부하신 분, 이거 알고 있는 작품이니? 알고 있는 작품이 혹시 모르는 사람 이거 확인해보고 설명하려고.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혹시 이 작품 모르시는 분, 처음 본 사람. 그래? 알았어, 빨리 설명할게. 자,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예요. 그래서 사설시조와 고전 산문을 서로 복합 지문으로 낸 거예요. 사설시조는 사설시조대로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나무도 이게 바위는요, 바위입니다. 바위, 돌도 없는 산에, 이 공간에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 까투리가 누구니? 까투리는 뭘 까투리라고 하니? 꿩, 그치, 꿩. 꿩이 세, 매가 세. 매가 세지. 그러니까 매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 까투리가 매한테 쫓기고 있어. 근데 바위도 없고요. 나무도 없어요. 숨을 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이야? 일단 자, 어떤 상황이, 이거 지금 다시 시로 생각을 하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어떤 상황인 거니? 쫓기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지, 뭔가 이머전시한 상황이지. 그래, 그게 주제야. 그런 상황과 끊고, 대천 앞바다에, 자, 대천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바다 한 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자, 여기부터 이제 되게 길어지죠. 여기부터 길어지는 게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이잖아요. 중장이 상당히 길어져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일천석이라고 할 때 석은 뭘 세는 단위니? 석.
우리 쌀 실을 때 한석, 두석, 뭐 이렇게 천석이요, 뭐 만석이요, 이렇게 만석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건 쌀을 실을 때, 쌀을 셀 때 세는 단위예요. 1천석을 실은 배에, 이 사람 부장가? 아니, 근데 노도 이렇대. 닷도 이렇대. 노는 뭐고 닷은 뭐야? 몰라도 괜찮아. 근데 노 읽고 닷 이렇다. 대충 배의 부속품인 거지. 노라는 건 이렇게 저어가는 거. 닷이라는 건 뭐니? 닻을 내리시오. 고정시킬 때. 우리 닷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이렇게 내리는 쇠 있잖아. 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그게 닷이잖아. 그것도 읽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라는 건 방향키. 방향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열거법도 있네요. 안개도 뒤섞여서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서 이제 밤인가 봐. 어둑어둑 천지 적막한 사나운 파도 치는데 여기에 누굴 만났대? 수적. 수적할 때 저 수적은요. 물의 도적을 얘기하죠. 해적을 얘기하죠.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안과 도사공이라는 거는 배 움직이는 뱃사공. 이 뱃사공의 마음과 그럼 이 뱃사공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야? 갈 길은 먼데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적을 만난 이 사람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니? 얘도 만만치 않게 힘든 상황이겠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종장. 자, 우리 항상 종장이 중요해요. 시조 읽을 때. 엊그제 님을 여윈 내 아니야 어디다 던져 보리오. 자, 님을 여위다 이별하다죠. 님을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다 던져 보리오. 누가 가장 슬프다? 힘들다? 내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지. 얘네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지만 아니 내가 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가장 슬퍼라고 하는 이 사설시조예요. 되게 재밌게 표현됐지. 그래서 사설시조의 어떤 해악성 이런 것들이 읽어줘야 되는 것들. 상당히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웃음 있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들을 우리가 사설시조에서는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사설시조 읽었고요. 밑에 가서 다시 사시남전기 읽어봅시다. 12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 처리할 거니? 12. 처리 안 되는구나. 호칭이잖아. 누구 부르는 호칭이야? 노비. 자, 노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노비라는 단어에서 이 노자는 남자종을 얘기하고요. 비자는요, 여종을 얘기해요. 그 비예요. 시비는요, 여자종을 의미해요. 여종. 자, 시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여종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씨라고 할 때, 무슨 씨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부인을 얘기해요. 여자. 부인을 얘기할 때. 최씨 부인, 이런 식으로. 사시성을 가진 여자 부인을 계단 아래 이끌고 와서 사당 앞에 사배토록 했습니다. 사압에 절을 하는 겁니다. 사씨가 하직 인사를 하고, 하직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야? 떠날 때 인사하는 걸 하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떠난 인사를 하면서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작별을 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감정 처리가 될 때는 항상 체크해줘. 슬픈 상황이네. 그러면서 자, 부인께서는 귀체 보증하세요.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귀체라는 거는 몸 잘 살펴보라는 얘기겠죠. 할 뿐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감사한데 이게 진짜 해피해서 감사한 걸까? 이 사람 지금 떠나는 상황이죠. 하직하는 상황이죠. 그래도 감사해 하면서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나와서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레 그지였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죄인 얘기가 나오네. 누가 죄인이란 얘기야? 이건 누구의 말? 그치? 사씨가 자기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여기서 앞에 소설에 줄거리가 없어요. 어떠한 줄거리도 없이 우리한테 바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줄거리가 없음을 우리는 인지했다면 여기서부터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아, 지금 얘가 뭔가 죄인으로서 지금 떠나는 장면이구나. 그렇죠? 사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자, 서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만났습니까? 저 죄인인데. 자, 이나를 잘 봐주세요. 이나는 그럼 누굴까? 근데 밑에 유모가 이나를 안고 있대요. 자, 유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유모를 붙이니? 유모. 유모.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유모라고 해요.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아이. 아이를 돌봐주는 우리 뭐 이모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나를 안고 아이네. 아이를 잘 보살펴 봐주세요라고 했죠. 자, 사씨가 이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새어머니의 존재가 나오네요. 이 새어머니는 누굴까? 이것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잘 모르겠어. 이별하면서 자신의 아이와 또 인사를 하고 있네. 얼마나 슬픈 상황이니? 자신은 죄인으로서 지금 떠나는 상황이고. 자,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 어찌 내가 여기를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그저 바라니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한 인연을 잊자꾸나. 여기서도 뭐 이런 다음 생, 뭐 이번 생이라고 하는 건데 잠깐 얘기를 더하면 옛날에는 이제 유교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건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생, 현생, 그 다음에 후생 이런 식으로.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소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번 생, 다음 생.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공부할 필요는 없어. 불교적 세계관이 있다 없다. 그 공부는 이제 우리가 내신할 때는 많이 했던 건데 그냥 불교적 세계관이구나. 못 읽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자, 이나의 머리방울 떨어졌다. 사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면서 자, 소사께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다. 자, 소사라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라고 할 때 이 소사는 누군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꼭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는 거지. 가서 볼까? 벼슬이구나. 아, 이거 벼슬이구나. 그쵸? 자, 그럼 이때 벼슬은 누가 하니? 남자가 하니? 여자가 하니? 도전에서. 남자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할림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소사라는 벼슬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고요. 할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해요. 할림. 얘들아, 할림이라는 단어 누구한테 붙이는 거야? 할림. 이 할림은요, 젊은 남자한테 붙여요. 젊은 남자한테 붙이는 벼슬 이름이에요. 할림 학사라고 하는. 할림 학사의 벼슬을 받은, 그러니까 갓 이제 시험을 통과한 뭐 초급 공무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급 공무원들. 그런 벼슬을 하는 남자한테 할림이라고 붙여요. 자, 소사께서 그리고 여기서 시아버지를 얘기한 거죠.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 따르지 못했는데 강보에 쌓인 어린이에게 연연하겠는가? 자, 강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감싸놓은 천. 연연하겠는가? 그러지 않겠다. 나 떠나겠다 이거지. 아무리 자신의 아이지만 내가 슬퍼하지 않고 떠나겠다. 어머님은 따라갈 테야. 이런 말은 되게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지. 내가 가는데 막 아이가 붙잡아봐. 내가 낳은 아이가. 얼마나 슬퍼. 그쵸?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거라. 잘 있어. 하면서 이별하고 떠났습니다. 진짜 올까 내일에? 뭔가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사씨는 흰 배를 얼굴로 가리고요. 2명의 여종만 따랐습니다.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 그리고 차환이 왔대요. 여종 2명. 자,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자 여기까지 이제 공간이 옮겨졌고요. 시비라는 건 누구라고요? 여종들. 교씨를 옥리에 자 이때 또 교씨가 또 등장합니다. 씨가 붙으면은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교씨 부인을 옥리에서 자 옥위라는 단어는 또 뭐야? 옥위. 옥위하다. 모르는 단어니? 옥위하다. 그러면 요 단어는 알 건데 옹호하다. 옹호하다의 옹자는 그 옹자예요. 뭔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당에 오르겠습니다. 자 이제 교씨의 장면으로 바뀌었죠. 구슬과 비치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 치마를 누가 입은 거야? 교씨가 입은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서 위가 아주 엄숙하고 광채가 빛나서 신선을 바라보는 듯 했다. 누가? 교씨가. 자, 그러면은 사씨는 집을 떠나고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집을 떠났죠. 교씨는 뭔가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예를 마치고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세를 외치면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교씨가 명을 내립니다. 아직까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 내가 이제 안살림을 맡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살림, 이게 무슨 말이니? 안방 마님이 된 거예요. 자, 사씨가 원래 정실 부인이었거든요. 정실 부인인데 이 사람이 누명이라고 내가 스포를 해버렸네. 죄인으로서 떠난 거야. 근데 교씨가 첩이었는데 이 첩으로서 다시 정실 부인이 되는 요 과정인 겁니다. 첩은 왜 드리냐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사씨가 아이가 없었어 원래. 이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교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왔는데 어이구 교씨가 아이를 낳는 순간 아까 인아라고 하는 이 아이를 사씨가 또 낳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아이가 양쪽 아이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이 집안을 물려줄까? 첩한테 물려줄까? 첩 아이한테? 아니지 정실부의 아이한테 물려주겠지. 그런 상황인 건데 그때 이제 죄인으로서 지금 사씨가 떠나는 느낌입니다. 넘어가서. 자, 내가 이제 안살림을 받았으니 전과 크게 다를 것입니다. 자, 화목하게 지내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늙은 하인이 그래도 사씨가 이 집 안주인이었는데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야 될 거예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배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교씨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만약에 이게 선악의 구분이긴 하거든요. 사씨는 선으로서 대표가 되고요. 교씨는 악으로서 대표가 되는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있어. 원래 진짜 악랄한 사람은 야 인사도 하지 마 이럴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래? 두터운 정이 내가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서 인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는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나쁜 놈인데 얘가 되게 악독한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한 인사는 또 하게끔 인정상 인사는 하게끔 해주네. 자, 여러 시비들이 일제로 큰 길을 따라가면서 울음소리를 했고요. 그래서 차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새 부인을 힘써. 이때 새 부인은 누구? 교씨겠죠? 교씨 힘써 섬기되 옛사람도. 이때 옛사람은 누구? 자신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중략. 자, 그러면 소설을 읽을 때 항상 중략이 나오면 꼭 끊어주시고 앞부분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어떤 내용이었어? 어떤 상황이었어? 사씨는 떠나는 상황, 죄인으로서 교씨가 새 부인이 된 상황. 근데 이것의 맥락은 우리는 잘 몰라. 왜? 줄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자체로만 우리는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공부할 땐 줄거리 공부하셔야 되죠. 자, 중략 넘어갑시다.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는데 사씨가 차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사씨가 차완에게 말해서 자,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하거라. 자, 소사는 누구였니? 시아버지였어요. 아까 돌아가실 때. 자, 그쪽 묘로 가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요. 시아버지의 묘로 가요. 그래서 길을 바꿔서 묘에 갔는데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습니다. 그 근처에서 머물렀대요. 집으로 안 갔네. 사방은 산이고 쓸쓸해요.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사씨 집안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라와 통곡했습니다. 사씨의 집안 소공자는요, 이 사씨의 동생이 될 거예요. 와서 아니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을에 친정으로 와야 되는데 친정은 사씨의 집이겠지. 그래서 형제가 의지하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는데 아니 누님이 왜 이 빈산에 와 있어요? 빈산은 어디를 의미해요? 지금 시아버지 소사의 묘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네요. 그러면
소공자가 얘기했어. 동생이 얘기했다면 이 말은 사씨의 말이겠죠. 사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봅시다. 내가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찌 어머님의 훈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당연히 나도 집으로 가고 싶지. 근데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이때 유씨 집안은 남편의 집안이죠. 영원한 이별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본디 철끝만큼 죄악도 없고, 자 여기서 중요해. 철끝만큼 죄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왜 아까 죄인으로서 떠났을까? 어쩔 수 없는 누명 때문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누명을 맞았구나. 그래서 쫓겨나는 거였구나라고 캐치를 해주시고, 한림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얘들아? 한림? 젊은 남자. 그럼 젊은 남자는 이때 자신의 남편을 얘기하겠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이니 비록 한때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내가 지금 누명을 썼던 그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거야. 서로 남편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서 후대하다, 얘들아 후대라는 단어 무슨 말이니? 후대하다. 후하게 대접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 챙겨준 거. 그러니까 소사의 묘에서 늙어오는 게 나의 바람이야. 오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집으로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갈래. 안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가면 억울함이 안 풀어질 것 같아.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사공자는 체념한 채 다시 집으로 가서 한해종 한 명과 시비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또 확실하게 알고 가겠네요.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근데 사실은 또 얘기해요. 야, 우리 집 하인 별로 없는데 여기 하인 둘이나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한해종만 문을 지키겠고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 하씨에 거주했고요. 사씨가 온 것을 보고 무난하여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뒤로 넘어갈게요. 간에서 도우니 서로가 도운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되었습니다. 사씨는 길쌈에 뛰어냈대요. 우리 길쌈이라는 단어는 뭐 하는 거니? 길쌈. 이거 많이 나오는데 가정수설에서 길쌈하다. 바느질. 옛날 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심지어 남편과 사별한 사람들은 이 길쌈을 하면서 생계를 잇기도 해요. 품을 팔아 옷을 만들기도 하고 옷감을 짜며 생활했습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약간의 장신구도 팔면서 부족한데 보탭니다.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힘들게 살기는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반집 집안의 며느리로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시아버지의 묘 앞에서 이런 길쌈을 해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왜? 이 무렵이라고 해서 장면이 전환됐으니까. 교씨는 사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씨 집안의 묘를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죠. 야, 이거는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처하다는 건 자기가 인정하다는 의미겠지. 자기가 쫓겨나는 부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림한테 얘기합니다. 이때 한림은 누구라고요? 젊은 남자. 이때는 남편. 사실은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져서 어찌 감히 유씨 머무나요? 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남편 얼른 사씨 좀 내쫓아 라는 말이겠지. 근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야, 쫓겨난 사람인데 어디로 갈 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유씨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어찌 금할 수 있겠어? 막았어, 안 막았어? 안 막았어. 그래서 교씨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소설이 끝났습니다. 자, 해야 되는 우리 그 다음 작업은요. 전체 줄거리에서, 자, 오른쪽 아래 전체 줄거리가 있어요. 지금 읽었던 부분을 한번 밑줄만 쳐보세요. 지금 읽었던 부분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 부분이겠지? 이 부분이 지금 소설화된 거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때 나중에 교시는 나쁜 악행을 하면서 괴롭혀요. 유배를 갔던 이 유연소, 유할림 있죠, 남편은 사씨를 찾았고 사씨도 남편을 찾아서 제외하고요. 유연수는 사씨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 사과하고요. 반성한 거예요. 교시를 처형하고 다시 정실로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권선징악의 그 포인트죠. 그래서 사씨와 교시의 어떤 대립 구조, 선과 악의 대립을 여러분들 소설에서 정리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고, 이게 이번에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소설로서 아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일 앞장으로 한번 가볼까? 거기도 사씨 남정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사씨 남정기는 지금 또 같이 읽으면서 이게 4년 전에 또 수능에서도 나왔던 소설이거든요. 근데 나왔던 소설이 또 안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아. 나왔던 게 또 나오기도 해. 물론 이제 산문은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근데 반대로 이 가정소설 사실은 성기 그럼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가정소설을 읽는 이 패턴, 인물 관계들을 그리면서 서로의 어떤 대립 구조를 잡으면서 소설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이어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기도 앞에 줄거리가 없네요. 줄거리가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좀 긴밀하게 작업을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또 중략까지 끊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갑시다. 왕비가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왕비? 왕비는 누굴까? 부인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아직 때가 멀었어.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의탁이라는 거는 들르다, 부탁하다 이런 말이겠죠. 잠깐 들러서 의탁할 거야. 그것 또한 하늘의 뜻이야 라고 해서 마치 어떤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거네. 누구에게? 부인에게. 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사씨였어요. 아, 사씨가 여쭈었습니다. 남의 너면 바다 끝인데 저에게는 탈 것이 없어요. 어찌 제가 가겠습니까? 그럼 이때 왕비가 얘기합니다. 이때 왕비는 또 누굴까? 그치? 근데 뭔가 하늘의 뜻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조만간 인도한 자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윽고. 옆에 부인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처녀 등 되게 유명한 고사 인용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사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뜻밖의 모든 부인의 얼굴을 오늘 뵀습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한나라의 부인과 미국의 부인이래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인가? 이때 당시 살았던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어떤 현실 세계의 일보다 되게 몽환적인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직을 하고 인도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자, 이때 여동이라고 할 때 이 동자가요, 아이를 의미해요. 아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인도를 받았는데, 걷었던 주염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자, 주염이라는 건 뭐니? 촥 하는 그 우리 구슬의 발을 의미하지.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도 부르시거늘 부인이 깨신다.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상황이었어요? 꿈에서 본 장면이지. 꿈에서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잠깐 잠을 잔 거네요. 낮잠 잔 거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긴밀하게 읽어주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꿈속에서 우리가 내용이 뭔가 현실에서도 이어지겠지. 한참 만에 진정이 되고 이런 냄새가 났고 왕비에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서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나 어디 갔다 왔니? 유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 무슨 소리야? 어디 갔다 오긴? 부인이 기절했어. 이제야 깨어났어. 그러니까 꿈이에요. 기절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사씨가 좀 전에 꿈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저 대나무 숲을 속에서 분명히 내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꿈이라고 하지? 나를 따라와봐 라고 해서 진짜 갔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사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황능묘가 있었어요. 이 황능묘는 이 부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이었어요. 그래서 분명 아황과 여왕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생신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죠.
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이 초상화의 얼굴이 꿈에서 봤던 거와 같대요. 그럼 이게 진짜 꿈이 되게 신빙성 있는 꿈인 거잖아. 그럼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초상화를 본 거야, 못 본 거야? 못 봤던 상황이야. 근데 꿈에서 본 얼굴이 저기 또 있어. 그럼 되게 꿈이 되게 현실감 있고 사실성 있게 느껴지는 거죠. 첩이 왕비의 가르침을 얻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이렇게 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잊으리까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 묘에서 분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대요. 왜 슬픔이 밀려왔을까? 얘들아.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줄거리도 파악이 안 됐지만 우리 전체 줄거리에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사씨가 어떤 상황이었니? 쫓겨난 상황. 그치? 쫓겨난 이유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와서 사씨한테 말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구나 라고 했는데 앞길이 막막하여 달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저 지금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시는 부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사씨가 놀라워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명은 여승이었고요. 한 명은 여동이었습니다. 여자 승려예요. 어떻게 너 우리를 아니? 라고 합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합장이라는 거는 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때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합장이란 말을 또 다르게 쓰기도 해요. 다른 의미의 또 합장이 있어요. 자, 동정 군산에 있는 사람인데 꿈에서 이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 곳 몰라서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저도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꿈에 계시를 받은 거죠. 여기까지 끊고요. 그러면 자, 아까 분명히 쫓겨나서 살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자, 중략 이후로 넘어갑시다. 할리막사라는 요 벼슬 자리 이제 보이죠? 유연수 남편을 얘기했네요. 자, 남편도 유배 같다라는 거 우리 아까 내용에서 잠깐 봤지? 그 부분이었구나. 자, 요 유배지에 가니까 바람도 거세요. 인심도 사나워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전에 총명함이 돌아와 뉘우치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을 했구나. 그치? 어진아매를 의심했으니 아유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히노디움 노파가 병에 걸린 이 사람한테 병을 들고 와서는 자, 이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궁금한 거야. 너 누군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이렇게 구해주고 있니? 나 왜 도와주고 있니? 라고 하니까 노파가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얘도 똑같이 꿈을 꾸게 돼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꿨다가 뭔가 거기서 해결책을 얻어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의 소설류가 고전산문에서 많이 나오죠. 자, 하인이 자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여기서 그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꿈이 이 물을 먹는 이런 모습으로 갔고요.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어보니 그 병을 놓았던 자리고 거기에 물이 나와서 그 물을 한 바가지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그래서 한림의 병도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거였다.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기력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고요. 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또 뭔가 전설과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우리 줄거리로 넘어가 봅시다. 뒤쪽으로. 이 장면이죠. 한림은 유배를 당한다. 그렇죠? 한림은 유배를 당한다. 한림은 유배를 당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길게. 그래서 이 사시 남전기가요. 되게 길어요. 너무 길어요. 우리가 전문을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인지 파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줄거리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인물 관계도는 근데 그렇게 잡을 건 없었잖아. 사시와 교시. 어떤 상황? 사시는 누명을 얻고 쫓겨나는 상황.
그 자리를 교시가 얻은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소설을 이렇게 읽고 나면 수능 때까지 기억날 거란 말이야. 9월 모의고사 뭐 수능 때 만약에 나온다면 금방 소설을 읽으면서 문제가 풀리겠지. 근데 반면 이것이 이제 문제화되는 포인트들은 또 달라요. 아무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문제가 틀리는 이유들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되고, 그럴 때 문제 유형만 잠깐 우리 모의고사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페이지. 2페이지 가서. 자, 소설에서는 항상 내용 이해를 물어봐요. 이거 내용 일치인데 그 내용 일치는 위에 있는 소설 되게 어떻게 보면 중세국어 느낌 나잖아. 그치?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파악하니? 너 파악하면서 잘 읽을 수 있니?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인물 관계도 잘 잡아야 되고 누가 누구한테 뭐 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 이 사람의 심리는 어땠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내용 일치처럼 푸는 것보다 파악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알겠죠? 풀어보시고 맨 뒤에 답 있으니까 스스로 채점해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소재의 기능인데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들은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 배경이 갖는 기능도. 그 배경 안에서 혹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내용 단위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읽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게 풀릴 거고. 자, 내용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용 이해, 그 역할, 기능, 그리고 파악 이런 거 하는 문제 연습인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감상의 적절성인데 감상의 적절성 문제 풀 때 보기는 당연히 먼저 읽었어야 되고 사실 우리 보기를 통해서 소설을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만 제가 당부드리는 거. 항상 이 감상의 적절성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할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감상에 대해서 정답이다 아니다 우리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여러분들 감상한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해? 그렇지?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를 볼 때도 분명히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 부분 이거에서 뒤에 있는 서술어 부분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둘의 관계가 맞는지 혹은 이 앞에 주어 부분이 맞는지 뒤에 서술어도 맞는지를 따져주는 또 두 번째도 이 고초를 겪는 가운데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끊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엿볼 수가 있는지 보기의 내용에 비추어서 밑에도 이렇게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하여 이렇게 장면에서까지가 주어 부분이지 그리고 뒤에 부분이 맞는지 4번도 이렇게 신이하지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자로 이렇게 된 거 괴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또 할림에게 고초를 줄 만큼 이런 행주 사람들의 듣고 복선하며 이치를 깨달은 데에서 이렇게 곤란한 점을 할 수 있게끔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 주어 부분과 서술어, 주어 부분과 서술어, 주어 부분과 서술어, 주어 부분과 서술어의 관계가 맞는지 또 앞에 주어 부분의 설명은 맞는지 뒤에 서술어 부분의 설명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틀린 이유를 주니까 이 문제 많이 틀린 사람들은 그거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소설 읽는 거 하셨고 요거는 한번 가져가셔고요. 문제 푸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